효의 대명사, 소설 속의 주인공 심청. 최근 그 심청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심청이 빠졌다는 인당수와 용궁도 현실로 존재했던 공간이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심청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동화책으로 또는 옛날 얘기로 보고 들은 이 심청전은 눈먼 아버지와 또 인당수에 던져질 제물로 팔려갈 효심 깊은 처녀의 갸륵한 이야기죠.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심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청이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 왠지 너무 의외의 장소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심청전 하면 떠오르는 게 인당수니 용궁이니 또 연꽃을 타고 올라왔다느니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바닷가 주변의 얘기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아마도 백령도가 심청전의 무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내륙 지방인 곡성에서 심청이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심청이와 같은 효심 깊은 처녀가 과연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섬진강이 흐르는 강변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곡성의 작은 마을 송정리. 소설의 주인공 심청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다.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래요. 예, 대대 내려오면서 그렇게 조상님들께서 들었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거든요. 어떤 이야기요? 그 심청이가 여기서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더라. 살았다. 그게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했어? 이제 언제쯤 거는 자꾸 대대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또 거기서 들은 거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지요. 나도 들은 말인 게 아주 오래돼. 실제로 심청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곳, 마을 뒤편 산자락. 지난 79년 쥐락구조 개선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현재의 송정리로 이주해와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옛날에 6.25 때 얘기죠. 사람들이 마을 안에는 심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 많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 심청이가 마을 아낙네들에게 저질러 먹던 곳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물가에 젖어도 먹는 이 샘입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 사람들은 심청의 효심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상은 심청마을 앞으로는 실개천이 흐른다. 이곳 사람들은 도화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도화천에 심청이가 목욕을 했다는 옥녀탕이 있다. 송정리 사람들은 심청이가 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을까? 곡성과 그리 멀지 않은 전남 순천에 위치한 송광사. 이곳에 송정리 사람들이 심청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만한 단서가 있다. 송광사 박물관의 수장고에 심청과 같은 효녀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기록이 보관돼 있다. 여기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네. 바로 그 관음사 사제가 여기 있거든요. 예. 일반인들에겐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조심스럽게 내보인 것은 네. 관음사 사적기. 이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사적. 예. 자, 그 쭉 한번
관음사 사적기는 심청과 같은 한 효심 깊은 처녀와 맹인 아버지의 얘기를 담고 있다. 그 심청전 내용하고 아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심청전의 원조가 아닌가 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관음사적기의 내용은 심청전과 거의 같다. 다만 주인공이 심청이 아닌 원홍장이라는 처녀다. 화주승에게 값진 물건을 넘겨준 중국 사람들은 원홍장을 중국으로 데려간다. 인당수에 빠지는 대신 중국으로 건너간 원홍장은 불상을 만들어 고향으로 보낸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기뻐서 눈을 떴다는 것이 효녀 원홍장의 얘기다. 관음사적기는 곡성에 있는 관음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다. 1729년 백매선사가 관음사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구전을 기록해 목판으로 보관해 왔는데 6.25 때 모두 소실돼 버렸다. 처음 사적기를 만들 당시 관음사에서 보내온 이 사적기가 유일한 것이다. 사적기는 한 절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자 역사다. 절의 영험함을 알리기 위해 조금은 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의 바탕을 두고 기록한다. 관음 사적기는 유명한 고승을 창건주로 내세우는 여느 사적기와는 다르다. 사적기는 그 절의 그 역사를 쓴 책이 바로 사적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음사 사적기는 좀 특이하게 그 고승들의 이름을 주로 열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일반 서민들 이야기를 많이 그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장된 그런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가지 이상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해지는 심청전의 원형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판보나 오랫동안 심청전을 연구해온 사제동 교수. 단순한 게 아니라 그는 일찍부터 심청전의 원형으로 관음사적기를 주목해왔다. 창조 능력에 의해서 심청전의 뿌리는 여러 가지 설화로 집약된다.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데 대부분의 설화가 심청전과 한두 부분만 일치하는 데 반해 관음사적기는 이야기 전개 대부분이 심청전과 유사하다. 관음사적기를 심청전의 원형으로 보는 이유다. 심청 전승의 형성 전개 과정에서 그 획기적인 어떤 단계를 이루는, 그래서 그다음 단계 심청전의 원형이 생겼을 법한 그러한 위치를 이 홍장전설, 말하자면 관음사 연기전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청전 전체의 형성 전개 역사상에서 이 관음사 연기 설화, 적어도 원명은 뭐 홍장전설이라고 가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명이 돼야 할 것이다. 사적기는 한 절의 역사입니다. 비록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이 관음 사적기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적기에 등장하는 원홍장은 실제 인물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심청전의 주인공인 심청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청이의 모델이자 이 실존 인물인 원홍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자, 이것은 중국으로 갔던 원홍장이 이 불상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보내온 시기를 나타낸 기록입니다. 진해제 영강년중, 연대로 환산하면 서기 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홍장도 1700년 전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1700년 전이라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관음사는 이 원홍장이 보낸 불상을 모셔서 창건한 절입니다. 과연 심청이 1700년 전의 인물이었는지
관음사로 가보겠습니다. 관음사는 심청마을이 있는 송정리에서 10km쯤 떨어진 꽤 깊은 골짜기에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관음사. 관음상을 모신 원통전을 중심으로 10여 채의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고 평범한 절이다. 6.25 때 소실된 이후 대부분의 건물이 최근에 새로 지어졌다. 24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모든 건물들이 다 소실이 되는데 오직 2개의 건물만 소실이 안 됐거든요. 그 하나는 이제 앞에 있는 누각인 금남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있는 요사채. 그리고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한 일제시대 정도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흔적들이 가장 오래된 흔적이라고는 소실을 면한 요사채일 뿐이다. 그때 이제 빨치산들이 그 어떤 그 요사로 이렇게 사용했던 흔적들이 뭐냐면 저기 보면 조선민주주의라고 써 있죠. 아 어디 네, 여기 조선민주주의. 그리고 이 교양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1700년이라는 오랜 역사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관음사가 1700년 전에 창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 고려 말인 1372년에 이미 오중창을 했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관음사가 사적기에 의하면 오중창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삼국시대 때의 어떤 그 흔적들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까지 그 관음사의 누대에 걸쳐서 이렇게 전래져 내려오던 그런 그 형상인 불두가 있는데 그 불두가 이 앞전에 그 제지가고 계시던 광민 스님께서 땅에서 발굴을 하셨어요. 취재팀은 관음사 창건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그 불두를 찾아보기로 했다. 광민 스님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불두는 흙으로 만든 소조불이었다. 유리 안에 들으시니까 잘 안 보일 테니 제가 내서 모시도록 할게요. 불상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선대의 주지가 땅에 묻어놨던 것으로 관음사를 재정비할 당시 발견됐다. 관음사 창건에 관련된 중요한 불상이다. 관음사 사적기하 화부를 모시거나 또 화부를 부처님이 화불된 것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작품이나 뭐 문화재를 이렇게 모시면은 죄스러우니까 안 되니까 매부를 합니다. 묻습니다.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살은 성불 직전에 있는 단계를 보살이라고. 광민 스님과 당시 불상을 찾아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관음사 창건 이래 대대로 모셔오던 홍장 보살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17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불상의 제작 시기를 알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이 경우에는 지금 시대 양식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그 소조불입니다. 고려시대 전기 초기 한 10세기 초에서 중현 무렵의 양식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그 보살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불안의 상태로 볼 때 그 백호공이 크게 그 깊이 뚫려 있다거나 그다음에 얼굴의 길이가 그 폭에 비해서 좀 짧다거나 그다음에 인중의 길이가 또 비교적 짧고 뺨에 이렇게 살이 많이 올라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 고려시대 초기 한 10세기 전반이나 중엽경에 제작된 보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불상을 중국에서 온 홍장 보살상이라고 믿고 있을까? 그것은 불상을 모셔둔 위치 때문이다. 6.25로 소실되기 이전 관음사의 사진을 보면 관음불교의 가장 중요한 불상을 모신 원통전 바로 위에 또 하나의 법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장 보살상이 모셔져 있던 곳이다.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불상이기 때문에 중천 때마다 다시 만들어 모셔두었다는 것이다. 주로 첨부를 만드는데 많이 씁니다. 다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많이 쓰지만 법당의 주전불로 독존으로 이렇게 봉안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취재팀은 불두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섰다.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에 자리 잡은 영파시. 이곳은 일찍이 남방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던 곳으로 관음사 창건 당시인 서기 300년경에는 중국에서도 관음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다. 是下更苗了啊，历史多少年数嘞？哦，1778年，1778年。哦，光国今年1778年，我们今年是要庆祝1778年。1778年，1778年，哎，今年呢要搞一个庆祝大会。公元38年，哎，公元38年，38年开始的，公元2000年。 공교롭게도 관음사 창건 시기와 일치하는 절이다. 혹시 홍장보살과 비슷한 양식의 불상을 발견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激光了，我都翻译了。这个呢，南泥菩萨，菩萨。 지금 이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불상은 명청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했다. 태평 천국의 난과 문화혁명 등의 큰 재해를 겪으면서 오래된 불상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민족公元1567年发生了四灾，共民族没人了，发生四灾就把金国王子都冲了，这个王子都重新民族重新一起发起。 결국 불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불상 찾기를 중단하고 많은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주산 시립박물관을 찾았다. 불상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변종로는 중국 진말 송초의 한 불교학자가 기록한 중국 황실의 불교 관련 문헌이다. 변종론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에서 불교 전파에 관련된 기록을 찾았다. 원송옥상. 4세기 초에 멀리 불상을 보냈다는 것이다. 这个沙门居士和尚啊，远送玉香以表丹青，这个就说明了他这个弘扬佛法的很热心，这个佛教啊传播这个事业。 那么按照这里的来说呢，它主要是在日本的、高丽的这一带的，就是中国呢已经是，当然中国的佛教也是从那个印度过来，印度过来以后，在这里呢已经到了晋朝那个时候呢，因为皇帝呢比较信奉那个佛教，所以他把这个东西呢作为一种礼送到国外去。 중국 진서에 남아있는 4세기 초의 이 기록은 적어도 3세기 후반에 이미 한반도에 불상을 보내고 불교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홍장이 중국에서 불상을 보내와 창건됐다는 관음사는 17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1700년 전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 일대는 관음불교가 성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서 해외로 많이 보냈다는 기록, 이것은 관음사 창건에 관한 이 사적기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청이의 모델이 되는 이 원홍장이란 처녀가 1700년 전에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의 한 장면입니다. 눈먼 아버지와 어린 딸 심청이의 이별 장면이죠. 여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처녀는 팔려가는 심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심청이의 아버지,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 가슴 아픈 부녀의 이별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심청이를 산 상인들이겠죠.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뱃사람이나 또는 중국 상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중국 상인에게 팔려가는 어리디 어린 소녀 심청. 이 장면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당수에 던져지는 심청의 운명과는 달리 1700년 전에 실존 인물이었던 원홍장, 중국으로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원홍장이 불상을 만들어서 보낸 이 중국의 절강성과 또 이 한반도의 곡성과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관음사적기에는 이 불상을 배에 실어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700년 전에 과연 이 불상을 실은 배가 대양을 건너서 무사히 곡성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중국 동남부 절강성 근해에는 2,000개가 넘는 섬들이 분포돼 있다. 주산열도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흡사한 다도해 지역으로 일찍부터 해양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중국 내륙과 남방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해상 세력들의 중심지였다. 이곳은 중국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한반도로 들어온 불교의 시발지가 바로 이곳 절강성 보타도. 보타도를 비롯한 주산열도 곳곳에 일찍부터 한반도와 교류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보타도 앞바다에는 신라초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신라 상인들이 관음상을 싣고 가려다가 바위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지금도 이 바위를 신라초라고 부르고 있다. 신라 상인과 관련된 지명이 붙여질 만큼 중국 동남부 절강성과 한반도는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에선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자료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의 사신으로 1123년 고려를 다녀간 서경의 출발지가 바로 절강성이었다. 고려의 천태종을 창종한 고승 대각국사의천은 1085년 절강성으로 불교 유학길에 올랐다. 고려 사신들이 묵는 객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사신이 빈번하게 드나들었고 조선에서 통용되던 화폐 상평통보가 이 지역에서 상당량 출토됐다. 在宋代的时候呢，宁波呢已经成为了中国呢也是比较有名的一个对外贸易港口城市。那么这时候呢，就是说来来往往啊，商贸交易啊，还有就是说文化交流啊，包括就是说人员的来往啊，都是相当繁荣，也是相当频繁。 고려와 송의 빈번한 왕래는 바다를 건널 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두 나라가 대양을 항해할 만한 선박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배가 기본적인 교통수단이었던 주산열도는 일찍부터 항해 기술이 발달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배를 이용한 대양 항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주산열도에 속하는 섬 하모도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신석기 시대의 인골과 함께 7,000년 전의 배에 사용됐던 노가 발견된 것이다. 이 지역 항해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那么根据史书记载啊，就是河姆渡当时呢也有。 就是说是漂流，通过漂流啊，或者就是说其他办法呢，也可以就是说可能是到日本啊，到韩国啊。那么这个呢，现在呢就是说没有实物证实。
고대 항로를 종합 정리하는 논문을 준비 중인 동국대 윤명철 교수. 지난 97년 중국 남부와 한반도를 잇는 고대 항로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뗏목을 타고 주산열도를 출발했다. 중국의 강남 지방하고 한반도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고대리기까지 교섭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통신라, 그리고 고려 이 세력들은 대부분 강남 지방과 교섭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교섭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조건상으로 실증을 해보이면은 교섭이 가능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바로 우리 고대인들이 출발하던 절강성의 주산군도 앞을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7일 만에 쭉 항해론 끝에 흑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 머무른 다음에 다시 고군산군 앞을 지나서 인천만까지 들어왔죠. 이 항해를 통해서 저희는 선사시대부터 역시 인간은 자연 조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교섭이 가능했었구나,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황해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는 중국 동쪽 해안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움직인다. 남중국을 출발하여 이 해류를 이용해서 남동풍을 받아 항해하면 한반도 남서해안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 배가 닿게 되는 곳은 주로 흑산도와 해남 일대. 지난 83년 해남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패총 유적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 조개 무덤은 규모가 2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이 지역에 중국과 교류했던 대규모 해상 세력이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군곡리 패총에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그중 주술에 사용하는 복골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 신나라의 화폐 화천은 교류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일단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 그리고 이제 삼국을 결국 이제 연결하는 문화 루트로서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 이렇게 해서 결국 당시에는 오히려 여기가 총아 이제 그 땅끝이 아니라 땅의 시작. 그런데 그것은 문화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문화가 해양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올라가는 그런. 일단 해남 일대에 도착한 배가 곡성까지 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섬진강이 있기 때문이다. 물이 마르는 갈수기에는 어렵지만 섬진강을 따라 곡성까지 배가 드나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심청마을로 흐르는 섬진강 주변의 옛 지명이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인간이는 여기를 보고 두포라고 그랬어요. 네.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에 강에 가서 포구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강에는 포자를 쓰질 않습니까? 그게 없죠. 원래?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강계 같은데 옛날엔 그 강계 포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금강하구에서 아주 짧은 거리밖에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00리가 넘어요. 아, 저 남해안에서. 네. 그런 곳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두폴이라고 이렇게 두포를 만들어져 두포. 있다고 한 것은 예. 여기에 그 대단한 그 말하자면 선단이 와서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가 무역의 중간 지점이다. 무역 항구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중국 동남부를 출발한 배가 바다를 건너고 강을 따라 전라도 내륙에 있는 곡성까지 들어오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동남부 절강성과 이 곡성과는 백길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문화는 육지보다는 바다를 통해서 전해졌고 또 그 전파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이 해남을 비롯한 이 한반도 서남부 해안에서 이 중국 화폐가 발견이 됐는데 기원 직후부터 활발히 통용됐던 화폐라는 점에서 볼 때 이 한반도 이 서남부 해안과 중국의 동남부 이 절강성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왕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원홍장 처녀가 살았던 서기 300년경인 1700년 전쯤엔 이미 상당한 교류가 있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홍장 처녀가 중국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상인들이 그 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그 내륙 깊숙한 곡성까지 들어와서 처녀를 데려갔을까요? 홍장 처녀의 빼어난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상인들이 곡성까지 들어왔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청마을 주변엔 중국 상인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마을의 뒷산은 공방산으로 불린다. 옛날 공시성에 중국 상인이 머물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주변을 살펴보면은 요 앞에가 그 배정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옛날에 정박에 있는 곳이고 요 산 너머가 배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를 이렇게 고리로 매놨다 해서 이 주변에는 옛날에 중국 상인과 이렇게 많이 교역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전으로 쭉 그렇게 알고 있고 전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청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온통 검붉은 담벼락. 담을 쌓아둔 돌은 모두 검거나 붉은 녹빛을 띠고 있다. 그 농물이 흘러내려요. 새녹. 여기서 새녹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일절 전부 다 비만 오면 녹물이 흘러내린다는 돌담. 심청마을에 담을 쌓아둔 돌은 모두 철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것들이다. 나 이거 특이합니다. 이게 뭐 누가 옆으로 뭐 어디에다 불가 중국 상인들이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곡성까지 온 이유는 바로 철이었다. 칠지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칠지도는 서기 369년 백제에서 제작해 일본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칼이다. 그런데 칠지도를 만든 철의 산지가 바로 곡성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칠지도의 재료가 되는 철 산지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서쪽에 물이 있는 곳, 이곳을 곡나라고 한다. 이 곡나를 지금의 곡성으로 보고 있다. 통일신라 때 전라남도 곡성을 지금처럼 곡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곡성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냥 그 떨어진 지명이 아니고 앞선 백제 때 지명하고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백제 때 곡나라고 불렀던 그 지명하고 곡성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든지 토지를 가리킨다든지 또는 어떤 일정한 영역의 성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바로 곡성, 바로 곡나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고 이제 봐야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본 서기에 보면은 곡나철산의 지형을 묘사해 놨는데 서쪽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곡성 지역의 지리적인 형세하고 대략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곡성 일대에 중국 상인들이 찾아와 철을 가져갈 만한 대규모 철광이 존재했을까? 지금도 섬진강 주변엔 노천광산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다. 바로 이제 여기가 조금 더 근대화된 이제 그 불이죠.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질 좋은 철이며 옥, 금 등을 활발하게 채굴했던 것이다. 일찍부터 질 좋은 철이 났던 만큼 철과 관련된 지명 또한 적지 않다. 살뿌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 살뿌리 바로 그 위에 가서 또 풍고골 이게 위 근방이 전부가 그렇게 야철지 말하자면 그 주물을 만들었던 그런 그 곳이라고 하는 게 이 일대 그렇죠. 일대 전체가요. 이 지역에 전해지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곡성에는 섬진강과 두포를 중심으로 수많은 철광이 존재했고 그 철을 재련하는 야철지들이 밀집해 있었다. 실제로 보셨습니까? 예, 봤지요. 쇠 덩어리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무엇보다도
파보면은 군데군데 이만큼씩 군데군데가 그게 뭉쳐서 썩어져서 그 이제 그 이제 뻘건 것이 나왔지요. 뻘건 그 흙이.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독을 그 용광로에 이어서 그 썩은 것 같아요. 그 독을 심청마을 인근에는 서가살이라는 지명이 있다. 과거 이 지역에 대규모 대장간이 있었다는 뜻이다. 서가살 부근의 야산을 파들어 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숯 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시기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철을 녹이는 데 쓰였던 참나무 숯이 분명했다. 곡성 지역은 고대부터 대규모 철산지였다. 그리고 섬진강은 그 철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됐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곡성은 마한의 땅이었다. 영산강 지역의 나주, 해남 일대와 함께 독립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마한에 속해 있던 세력과 함께 중국과 교류했다는 진서의 기록은 곡성 지역과 중국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고대사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잠재적 국력의 척도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물적 자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갑옷을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화폐 대용으로도 이러한 철이 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철장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발전의 어떤 잠재력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상인들이 비상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철을 구입하게 됐고 그것을 또 다른 그 물자하고 또 교환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홍장이 살았을 당시인 1700년 전, 이 포구는 철을 얻기 위해 정박한 국제무역선들로 붐볐을 것이다. 여러분은 심청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당수와 용궁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심청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음사 적기에는 인당수와 용궁의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원홍장 처녀가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얘기만 하고 있죠. 이 소설과는 달리 관음사 적기는 실제 있었던 일들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당수와 용궁, 그것은 그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상상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당수와 용궁은 실제 현실 속에 존재하던 공간이었을까요? 인당수는 과거 바닷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발달하지 못한 항해술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항로상의 위험지야. 그렇다면 인당수는 어디였을까?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서남 연근의 곳곳에 인당수가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위도가 바라다 보이는 변산반도 격포 앞바다의 임수도. 바다밑이 항아리 모양이어서 물살이 돈다는 이곳도 인당수로 추정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임수도란 이름 또한 워낙 위험한 지역이어서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비로소 안전하게 바닷길에 접어든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 지역은 여기는 아주 위험한 데고요. 지금 만주시는 상관이 없는데 간주시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쪽에 여기 있는데 이쪽이 조금 가까이 접안하면은 그냥 가다 배 걸어버리고 그래요. 여기는.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들어온 중국 배가 다시 남중국으로 갈 때 이 지역은 피해갈 수 없는 지역이었다. 왔다가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자연 조건이 올 때는 바로 이런 길을 통하게 되는데 돌아갈 때는 오히려 계절적으로 좀 늦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주로 북풍계열의 바람을 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가면은 북서풍에 받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바로 연근해죠.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안정된 선 올라갔다가 짧은 거리에서 건너간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리를 건너간 다음에 해류가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자연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야만 했다. 지금과 같은 직항로는 있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런 지역이라든가 군산 앞에 중막동이라든가 위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위에 지역 이런 지역에 보게 되면은 항해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경유지가 되고 또 물목상으로도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수도가 바로 보이는 변산반도의 중막동. 이곳은 고대 한반도 서해안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항해의 출발지였다. 이 중막동에 대규모 제사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실물을 축소해 만든 각종 모제품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유물은 대부분 바다 신에게 바치기 위한 용도로 옥이나 철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았는데 특이한 것은 목이 잘린 말 모양의 토제품이 다량 발굴됐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게 말머리가 제대로 붙어서 나온 건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제사 지내면서 말머리를 쳐서 버렸다든지 뭐 그런 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고구려 산성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말머리가 사실 부러져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제사 지내는 어떤 의식 속에서 그런 게 행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최대의 표현 인신공희. 그렇다면 인당수와 제사 유적이 있는 이 주변 어디에서 실제로 인신공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임수도를 사이에 두고 중막동 제사 유적의 반대쪽에 위치한 위도.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저쪽에서 나오고. 예. 그래서 사람 대신으로 갔다가 여기다가 떨어치는 거 같은가 몰라요. 최근 위도에서 인신공희와 관련된 중요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찾아갔다. 해안가에서 발견됐다는 유물이 마당 한켠에 세워져 있었다. 유물은 무덤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상의 모습과 비슷했다. 위도 주변에서 모두 4구가 발견됐다는 문인성 모양의 석상. 이 석상은 오랜 시간 파도와 모래에 휩쓸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닳아 있었다. 또 다른 석상, 전형적인 송나라 복식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석상을 중국 선원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빠뜨린 고사용으로 알고 있었다. 고사용으로 이제 그렇게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고사 지내는 거요? 예, 고사 지내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여기 저 행순이가 온다 치면은 소를 잡아가지고 소 머리를 쓰거든요. 네. 무언을 쓰는데 그 대승이라고 저 비색이라도 놓고 가는 거다. 여기 정박하다가 예. 중국 배들이요. 예, 그렇게 난 생각. 최근에도 그 소머리 틈 사례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제물로 삼았던 일이 실제로도 있었을까? 8세기의 사실을 담고 있는 속일본기의 이 기록은 적어도 8세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인신공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공희하던 그런 그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후기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국법에 묶여서 불가능하게 되자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이거를 그 인신공희의 대용으로 썼던 걸로. 그래서 이 목적은 일단은 그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목인 위도와 중막동 일대에서 발견된 인신공희의 흔적. 무덤의 토용이 순장의 대용품이었다면 이 석상은 인신공희의 흔적임이 분명하다. 위도에서 송대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갔다는 유물이 발견됐다. 중국 송대의 숭령 통보다. 위도가 중국으로 가는 거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려 사신이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했던 위도. 중막동과 더불어 위도는 먼 항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집결지였다.
위도에는 옛부터 당제를 지내던 수성당이 남아있다. 예, 이게 탕이죠, 탕. 요즘도 매년 음력 정월 초이틀이면 이곳에서 당제가 벌어진다. 당집 주변엔 지금도 당을 새로 개축할 때 버린 기와가 널려 있다. 8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와 문양의 기와가 발견되고 땅속 1m까지 이런 기와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집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증축한 그 건물을 보면 또 기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전에 의하면 그런데 쓸만한 우리는 버려져 있는 그 기와에서 용궁을 볼 수 있었다. 보수한 거로 이렇게 돼. 바다에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과 3층 누각집, 그리고 버드나무. 전형적인 용궁의 모습이다. 용궁은 무상해를 기원하던 상징 문양이었다. 그 수성당의 제사터 유물, 그리고 위도 당집에서 발견된 용궁문이 기와,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된 문인석, 이런 것들의 다양한 그 유물, 유적들을 정리해 볼 적에 이곳은 항해와 관련된 그런 곳이고, 그 목적은 무사항해를 기원하던 그런 그 해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던 신성시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원의 상징. 그것은 인당수와 용궁이었다. 심청전을 보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인당수며 용궁도 사실은 고대 바닷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 심청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이나 흥부전 또는 홍길동전 등과 같은 고대 소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고대 소설은 대부분 앞머리에 그 이야기의 시대와 배경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춘향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전라도 남원 땅이라는 이 배경 설정은 어느 책에서든 모두 일치합니다. 그것은 흥부전이나 홍길동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홍길동의 고향을 두고 잠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지명은 모두 일정한데 다만 실제 지역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청전은 다릅니다. 책마다 유리국 오류촌이니 또는 남군 땅이니 황주 도화동이니 하듯이 이렇게 배경이 모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심청전에만 이 다양한 공간적인 무대가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유리국이니 남군 땅에 실제 심청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심청전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 배경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찍부터 소설 심청전의 무대로 널리 알려진 백령도. 백령도에는 심청을 기념하기 위한 심청각이 세워져 있다. 이곳엔 소설 심청전의 내용을 형상화한 모형물과 심청과 관련된 영화, 오페라, 판소리 등에 관한 자료가 진열돼 있다.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뱃머리에 서 있는 모습의 심청동상은 이곳이 심청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꽃바위 혹은 연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서남쪽 바다엔 이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연꽃을 타고 떠올랐다고 말하는 연꽃 바위가 있고, 북한 지역인 장산곳 좌측 대간바위 앞이 바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심청이 뛰어들었다는 인당수의 위치다.
바로 넘어가가지고 몽군포 예. 유명한 구간에서 몽군포 타령한 몽군포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동북쪽으로 황해도 황주 도화동이란데 심청전의 고향이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쪽 그 인당수하고 백령도하고 연꽃바위하고 이것은 어떤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심청전의 이번 약 85개 가운데 고유명사 지명이 이 백령도와 딱 들어맞아요. 심청전의 얘기가 전해지는 곳은 백령도뿐만이 아니다. 전북 부안에도 심청마을이라고 부르는 도화동이 있다. 이 지역은 과거에 마을 입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으로 베어 퍼진 산이라는 특이한 지명과 대규모 고인돌이 남아있다. 이곳에 해상교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세력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아주 오래된 얘기로 구전으로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이름도 도화동이고요. 어르신네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기를요. 얘가 혹시 심청이가 살았던 도화동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들 했죠. 백령도와 부안 외에도 심청 관련 설화나 지명이 전해지는 곳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다와 통하는 곳에 오래된 마을과 절이 있고 해상교통이 가능했던 지역이란 것이다. 내륙 역시 과거 바다였거나 강을 통해 바다와 교통이 이어지는 곳이다. 고대부터 한반도 남서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중국 절강성의 주산열도. 놀랍게도 이곳에도 심청전에 등장하는 지명이 여럿 있다. 그 중에 한 곳, 불교가 들어오기 전 중국 최대의 도교 성지였던 도화도. 양쪽에 산이 있고 바다를 바라보는 지형, 도교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명당 도화촌이다. 도교 사원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도화동도 도교에서 비롯됐다. 주산열도의 모든 섬을 연결해주는 항구. 그런데 이곳에 눈에 띄는 지명이 있다. 심가문. 주산열도의 가장 큰 항구 이름이다. 이 지역의 세력가였던 심실가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다면 심가문과 소설 속의 심청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吴兴这个沈家呢是很有名的，是这江浙一带这个姓氏啊，都是吴兴的沈家起出去的。他来到了这个海岛来做生意，这个做生意都是为了到日本、到潮汐那个方向去做生意，因为在这里港口方便了，做渔港嘛很方便，在这里呢定居比较好，来去船只方便，就在这里住下来了，所以呢得名为沈家门。 심가문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곳에 심시 마을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구였던 이곳은 조선을 오가던 심시 세력의 중심지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심시 가문의 후손들이 몇 가구 살고 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중전동네 심악흠 이곳에 있는 심시 가문에서 심청의 단서를 찾을 수는 없는 걸까? 都是不写了嘛，是不写那里找医院这门口可没通农院嘛，他从日道里把给日道里办好了。 심가문과 심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심시가 조선을 드나든 만큼 수많은 조선 상인들도 이 심시 항구를 오갔을 것이다. 심수로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던 심가문과 조선 상인. 심청전의 탄생과 심가문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는다. 심청전은 뱃길로 이어진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 뱃길은 17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열려 있었다. 지금까지 관음사적기를 통해 우리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얘기로만 알고 있었던 심청전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가 계속되면서 실존 인물 원홍장과 같은 처녀가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심청은 그런 많은 처녀들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청전은 17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한반도와 중국 간 고대 해상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